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에도 이 코인 거래를 수십 차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인 법사위 기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치권에선 김남국 의원의 본업이 국회의원이냐 코인 거래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본캐, 붓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캐릭터, 부수적인 캐릭터, 단아까가 유명하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를 두고 본캐가 국회의원이냐 아니면 코인 투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P2E, Play to Earn,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뜻인데 이게 코인, NFT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또 유믹스 말고 다른 코인도 상장 전에 10억치를 매입했다라는 정황을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돈 버는 게임 관련된 코인이었습니다. 상장 전에 상장도 안 된 주식을 유믹스 때도 그러더니 이번 마블엑스 코인 때도 도대체 수십억 규모의 올인 베팅을 어떻게 김남국 의원은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둘 다 모두 일정 정도 돈을 번 걸로 추정이 되는데 김남국 의원의 놀라운 선구안, 투자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캠프 출신의 게임 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P2E 관련 규제 완화 발언, 그 흐름, 그 움직임 뒤에는 김남국 의원의 이 투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센 이해 충돌입니다. 한겨레신문 3면 기사가 쓰고 있는 골병이라는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흘 연속 문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이 골병 들었다, 정치 방역이다 등등의 비판 목소리입니다. 국방혁신위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을 했죠. 첫 회의 날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정부 정치 이념 사로잡혀서 우리 군이 골병이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엔데믹. 경향신문이 오늘 6면에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젠 관리 가능한 풍토병으로 선별진료소만 PCR. 방역 조치가 대부분이 다 해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입니다. 수년간 국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장남. 한국일보 1면 기사입니다. 제사는 장남만 지낸다라는 남녀 차별이 깨졌다. 대법원이 남성 우선 판례를 15년 만에 뒤집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 역할에 따라서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이 허용 안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요즘은 뭐 딸, 아들 구별 않고 잘 키우는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범죄 전문, 그래서 모셨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에 얼마 안 남은 최고위원, 김명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한국 NFT 콘텐츠 협회 협회장, 돌직구 좌장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전윤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많이 한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 청문회 중에도 한 걸로 보입니다. 수십 차례. 그리고 법사위 중에도 꾸준히 이 코인 투자를 한 걸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을 왜 하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상임위의 김남국, 그가 사들인 코인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특히 법사위 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갈고 닦은 솜씨를 기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그때 당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질의 수준은 영꽝이었습니다. 특히 이모 논란, 한국 3M 논란, 코미디보다 더 웃긴 질의가 그 청문회에서 터져 나왔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논란의 청문회 진행 중에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거래를 수십 차례 했다라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청문회 진행 중 코인 투자 의혹. 2022년 5월 9일 한동훈 청문회 중 오전 7시 32분에서 9시 28분쯤 청문회 시작 직전 13차례 코인 거래를 투자한 기록이 제기됐습니다. 정황이죠. 그리고 10시에 바로 한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개의 전 의원들이 가장 바쁠 때거든요. 내가 오늘 질의할 것, 회심의 질문, 회심의 칼 이런 것들을 최종 보좌진들과 점검해야 할 그 시간에 김남국 의원은 시작 30분 직전까지 13차례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정황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11시 15분, 11시 16분, 11시 20분에 청문회 진행 중에 6차례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정황도 제기됩니다. 이 시점은 청문위원들 간 검수완박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결국 너무 이 공방이 거세진 탓에 청문회가 재개되지 못하고 정회됐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검수완박 공방 결국 청문회 정회로 이어졌는데요. 그 공방 보시죠.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과 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 없어요.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치열하게 여야 의원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로 싸우고 있을 때 본격적인 청문회는 시작도 못하고 결국 정회됐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용주 의원님, 네. 남이야 뭐 싸우든 말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이게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으로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기록과 일치한 유일한 전자지갑의 거래 내역을 지금 전문가들 분석한 거잖아요. 정황인데 남이야 싸우든 말든 나는 그냥 코인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본캐하고 부캐가 잘못됐죠. 바뀌었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아까 뭐 앵커께서 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이사장을 2017년부터 맡고 있고 오랜 경력이죠.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 맡고 있습니다만 제 코인 거래 일체 안 합니다. 예. 왜냐? 제가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한 주장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저 사람 코인으로 많이 돈 벌었을 거야.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FT 그걸 전제로 콘텐츠 협회 이사장은 일부러 그래서 코인 거래를 안 한다. 제 초기에 사실은 문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로 얘기했을 때 실제로 코인도 지금 STO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정권형 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처럼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코인도 사실 신탁해야 돼요. 예. 밝히고 폐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매각을 하거나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실제로 매우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어떤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중요한 위치에 예.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록들로 투자를 했다라면 저는 이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금 그야말로 수익률 1000% 되는 투자 전문가가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사람한테 코인을 투자할 때 한 1000만 원 할 때 분산 투자했어요. 작년에 NFT 할 때 엑스 인시티브 뭐 여러 가지 서너 개 중에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전문가라 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손해보고 그런 부분인데 NFT 협회장 그 사모님은 50% 손해 보고 있다 지금. 네. 다 지금 정당하게 NFT 투자한 사람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런데 알지도 못한 페이 코인, 위믹스 코인 하나에 몰빵을 한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예. 일반적인 그 코인 투자하는 사람은 거래소를 하나만 취급합니다. 업비트 하면 K뱅크, 비스물 하면 농협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은 3개 계좌를 갖고 있잖아요. K뱅크 업비트에서 상장 안 돼 있으니까 비스물 갖고 그다음에 크립으로 가는 카카오뱅크까지 가는 그런 사람은 전문 투자가라고 봐야죠. 그 사람이 왜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까? 예. 돈도 안 되는 가성비도 없는. 그러니까 저질의 국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이 창피해야 될 정도로 이모라고 얘기할 자기 본업에 나태하고 실제로 그 시간에 다른 데 집중한다 그러면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의 강력한 개인적 견해 그리고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할 사안이고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한다라는 김영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사실 저 때는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인 접점이었습니다. 누가 지면 안 되는 그런 싸움 같은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초장처럼 김남국 의원보다 선배 민주당 국회의원, 선배 의원들이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사용을 갖고도 국민의힘 의원과 막 치열한 신경전과 말싸움을 벌일 때잖아요. 기싸움도 벌이고. 예. 그런데 정작 후배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코인 거래를 막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한테는 저런 의정 활동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청문회가 있는 날이라면 특히 법사위가 가장 뜨거웠고 한동훈 장관의 대상으로 어떤 부분들을 따져 물을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부터 코인 거래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면 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실망은 이미 거의 모든 평가가 끝났다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좀 보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낸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죠. 근데 이 장면을 지켜보고 나서는 이른바 민주당 내 인사들, 진보 진영 인사들까지도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비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때 말고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를 보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한복판에도 코인 거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한테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본인의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건 자기 재산 증식,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코인 거래에 열중했던 게 김남국 의원의 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상실은 기본이고 지금 앞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온갖 의혹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의혹이 처음 터져나왔을 때 예. 김남국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막 따지고 훈계하듯이 뭘 걸 거냐. 나는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미 김남국 의원이 걸었다는 정치 생명과 전 재산, 김남국 의원의 말이 제대로 해명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중에 정치 생명부터 내려놔야 될 것 같고요. 전 재산을 건 것은 곧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범죄가 있다면 범죄 수익 환수라고 하는 실질적인 법의 조치를 통해서 아마 그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생명 걸라라는 건 의원직 사퇴하라 이 말씀이십니까? 국회의원직 사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목소리는 지금 있는 여당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아주 조만간 민주당 내에서도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오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이 새로운 의혹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출신 패널들의 입에서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하라라는 메시지가, 개인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수위가 센 돌직구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에서. 전용기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런 정황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어떤 당과 관련된 청문회 본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생방송에 김진애 돌직구쇼 출연하면서 한쪽에서 코인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앵커나 이 주요 패널이 생방송 나와서 생방송 질의하는 도중에 남들이야 뭐 말하건 말건 내가 코인 거래하고 있다 이러면 굉장한 윤리적인 지적이 뒤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료 의원으로서.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뭐 동료 의원 이런 거를 떠나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윤리적 지적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일요일이 되면은 쇄신 의총을 열어가지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앞으로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 그다음에 윤리의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입장도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김남국 의원이 열심히 해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냈었는데 결국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일단 사과하라고 해서 다시 사과를 했죠. 근데 추가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저는 소상히 밝혀야 되는 사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법사위 청문회를 할 때 코인 거래 내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상임위장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지만 국회의원들이 휴대폰 보고 뭐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기록들, 이거 회의장에서 찍혀 올라오고 뭐 게임하는 모습도 막 찍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딴짓하는 행동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다 지켜봐주고 있고, 앞, 뒤 할 것 없이 기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코인 거래가 있었다, 이거 나가서 한 건지 안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실 뭐 소위 그런 배포가 있는 것인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사실이라면 전인기 의원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정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김남국 의원 본인의 이와 관련된 해명이 나오면 즉각 보도에 반영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이렇게 다시 속개가 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른바 코인 투자는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제기된 정황에 따르면 오후 12시 20분에 청문회가 정회되고 청문회가 속개된 시각이 2시 9분. 그 사이 9차례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또 그 짧은 쉬는 시간 사이에 9차례의 투자 행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개된 이후에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의 이모 논란 발언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사실은 상대가 한동훈 장관이면 전력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다른 장관이면 쉬엄쉬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전력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 한 상대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속개되고 나서 김남국 의원의 질의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건 뭐 점심시간에 투자를 하든 인터넷 뱅킹을 하든 게임을 하든 그건 김남국 의원 자유지만 그 시간에 이모일까
이모 씨일까를 꼼꼼히 봤더라면 이모 씨를 이모로 오인하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뭐 결과론적 해석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코미디 아닙니까? 어, 블랙 코미디도 아니라. 저는 이제 9차례를 이럴 수는 있겠죠. 쉬는 시간에 내가 투자한 코인 가격이 얼마지? 올라가는 내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걸 9차례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볼 수도 있고 돈 많이 벌 수도 있죠. 지금 온 정신이 코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인의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거래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적어도 30억, 뭐 100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그게 분 단위로 막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좀 뭐 김남국을 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청문회 와서 말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빨리 뭘 팔아가지고 2, 30억 건지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24시 그리고 그 전날 청문회 준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코인보다 또 날 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자료를 볼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모씨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코미디적인 연출을 한 거 보면 코인에 굉장히 머릿속에 코인 외에는 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마 코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제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회의원 의정 활동하면 뭐 1억 한 3천 받습니까? 한 달에? 그럼 월급 받잖아요. 예. 그럼 월급 받으면서 또 코인에서 돈 벌고 이 국회의원직 자체를 갖다가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겉으로는 정말 한 푼 주시오 하면서 거지 행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 코인에 몰빵하고 모든 인생이 이제 코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하고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 생명 건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고요. 국회의원직 사퇴해야죠. 안 된다고 하면 제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상당 부분 사람이 이제 가상화폐를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거래했다면 뭐 그건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돼서 어떤 코인을 받았다랄지 샀다랄지 이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초기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핵폭탄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은 뭐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와 관련된 해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해명이 나오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김남국 의원의 거래로 추정되는 정황이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사실 그 보좌관들이 준비해온 자료를 의원이 얼마나 꼼꼼히 읽고 질의했느냐와 관련된 논란이 사실은 저 이모 해프닝의 본질적인 논란이잖아요. 예. 이모 교수를 이모로 착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꼼꼼히 읽었더라면 이모와 이모 교수를 헷갈릴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꼼꼼히 저 자료를 김남국 의원이 숙지하지 못했다. 이것은 팩트로 보이는데 예. 그것과 이 코인 투자 의혹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 이모 논란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어수룩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이모 논란을 실수를 벌일 정도로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방송을 저도 한 2016년부터인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고 본인이 하나를 노력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정치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모 논란이 터졌을 때와 최근에 있던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김남국 의원이 잘 안 보이지? 그리고 뭔가 행동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저런 좀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약간의 의구심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온 정신이 코인에 가 있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추정으로 있었던 전자기갑에 대한 기록으로 그 당시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관심이 없었던 김남국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는 열을 꽤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조사해보시는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는 그 과정에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범죄자들의 이 범죄를 사실상 수사해야 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 같은 논란이 처음 촉발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합니다. 근데 이건 한동훈 장관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상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들을 정리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청문회 등이 있을 때 다른 행동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예. 법안 이것도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그때도 코인을 거래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아마 복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코인 거래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서 이모 교수를 이모로 헷갈린 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때 상황을 복귀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의 거래로 추정되는 이 코인 거래 정황은 여기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새벽까지 청문회는 이어졌습니다. 3시가 넘어서 3시 31분에 청문회가 끝났는데 청문회 종료 직전 3시 15분, 16분, 17분에도 3차례 코인 거래한 기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전에도, 청문회 정회 때도, 이모 논란 전에도, 그리고 청문회 중단 직전까지도 그 새벽에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거래한 건 아니냐라는 정황이 확인된 셈입니다. 물론 정말로 김남국 의원이 저때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김 의원 본인의 보다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 김 의원의 거래가 맞다면 그 새벽에는 사실 청문회 위원들이 이게 지치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했을 때 청문회를 취재했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 청문회가 길어지면 모두가 피곤해져요. 당사자도 피곤하고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 또 받아쳐야 하는 여당 의원 취재를 하는 기자 모두가 다 지칠 때가 딱 저 새벽 2시가 넘어갈 때인데 그때도 코인 거래를 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자성어로 불철주야네요. 불철주야다. 불철주야 코인 투자. 사실은 정말 이제 정신이 저기에 다 하루 종일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검수완박의 법이 실제로 민주당이 생각했던 그 법의 결과로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무위로 돌아가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자기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해충돌의 중앙에 있는 어떤 그 법사위원들이 저는 모랄 해저드를 가진다.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많은 코인 업체들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이해충돌 영역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그러한 코인을 주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자기 이해와 연관돼 있는 발언을 하거나 또 규제를 완화시켰거나 로비를 받았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이 이모 논란을 언급하며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예전 청문회 때 김남국 이모 논란 이제야 이해된다. 수십억 왔다 갔다 하는데 청문회가 뭐가 중요. 그러다 보니 이모 논란 나온 것이다. 사실은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이 이모 비판은 이 청문회 당일 거래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전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비판했는데 결과적으로 묘하게 그때의 상황들,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정치권의 비판은 더욱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이 보도가 터져 나오고 나서 국민의힘의 또 다른 최고위원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중성 위선의 끝 대체 어디? 김남국 코인 중독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국회의원 제명과 이재명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라는 비판의 입장도 최고위에서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정황과 의혹, 과연 한 장관 청문회 도중에서만 끝일까요?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중에서도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법사위,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후 7시 19분에서 22분 5차례에 걸쳐 코인 예치, 대체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7시 40분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법사위 기간 도중에 코인 거래 내용입니다. 그날 법사위에서는 매우 중요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순신 국가본부장 낙마와 관련해서 국민적 비판 여론 높은 거 아시죠, 법무장관님?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본부 장관님? 책임감을 깊이 느낀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죠. 고민하고 인사검증 저희 정부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 동안에 있어 어떤 사과라든가 책임 표명을 한 번도 없었어요. 장관님. 지금 굉장히 장관님. 예. 책임을 표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누가 것은 책임을 표명했어요? 아니, 전 정부든 다 안 했어요? 유감 표명, 결국에는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밥그릇 챙겨주고 싶은 그런 검사들에게 자리 만들어주려 보다 보니까 인사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찰 왕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전날의 질의는 청문회 때 질의와는 사뭇 달랐다라는 내부 평가도 민주당 내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당일 법사위 기간 중에도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청문회 때도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인데 동료 의원인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임 활동 중에 저런 코인 투자를 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건 윤리의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제로 윤리위의 제소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는데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도 민주당에서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비교적 쉽게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장소에는 많은 언론인들도 있으시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전체 화면을 비추는 것도 있고 의원들 개별로 비추는 것도 있는데 그 전체 화면을 본다면 그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시간대만 명확하게 특정이 된다면 이미 지갑에 따라 통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김남국 의원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지 안 만지고 있는지 그만 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밝히든 밝히지 않든 이 해당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입장이 나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전 중에 뭐 김 의원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자세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자세한 입장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입장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되는 강화도 있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상임위 중에 이렇게 코인 투자가 있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저는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평소 인재, 그래도 원만한 관계에 있었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좀 명확하게 입을 열어야 한다라는 촉구성의 입장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님,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사안의 본질과 관련된 어쩌면 김남국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건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청문회 중에서도 상임위 중에서도 코인 거래 했느냐라는 의혹이 오늘 새롭게 불거져 나온 의혹인데 입장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해라. 그럼 모든 것이 투명하게 정리된다.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끝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아마 굉장히 지저분한 거래, 그리고 본인의 의정활동 중에도 거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의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는 하나둘씩 다 팩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본인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고 내용들을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될 텐데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면 김남국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비겁한 행동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민주당의 대응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졌을 때 비호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정리하기보다 민주당이 취했던 선택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이 김남국 의원한테 즉각 전화통화해서 이 보도가 사실이냐 확인하고 예. 오늘 아마 이 시간이면은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도 하지 못할 거라면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단도 오늘자로 바로 해체하기 바랍니다. 자, 사실 어제 이 첫 보도가 나오고 저희 돌직구쇼도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오늘 아침 보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 12시간 동안 사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생방송 보도 시점까지도 김남국 의원의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민주당 진상조사단 차원의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 의원이나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가장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거듭 이 의혹은 아직은 정황이다. 왜냐하면 이 전자지갑 거래의 특성상 본인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가상 계좌를 구체적으로 강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정하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사실은 김병민 최고위원의 마지막 비판은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제 밤이나 밤사이 아니면 오늘 아침 지금 시간이 9시 33분 24초를 지나고 있으니까 사실 김 의원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물어보면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데 입장이 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정말 진상 조사를 하려 그러면 FIU라든지 뭐 민주당의 정무위를 통해서 금융이나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협조 요청을 해서 공문을 띄워서 그걸 받아보고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 예, 협조를 해달라. 우리 자체 진사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는 뭐 법적인 어떤 조사 대상이 될 테니까 또 윤리 제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절차적 수순들을 먼저 하고 오히려 공문을 통해서 금융이나 금융감독원, 뭐 금융정보분석원, FIU 같은데 협조 요청 공문을 띄우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상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개인의 기록에 의해서 본인 기록만 가지고도 다 규명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상임위 활동 같은 데는 아마 법사위원들이 18명이기 때문에 한번 상임위를 하면 2시간 정도 갑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앞선서에서 말하자면 질의를 먼저 하고 2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저런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든 밖에 있었든 간에 상임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근무 태도의 문제는 예. 심각한 문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해당 보도들이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이건 정황 증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일단 사실을 먼저 보고 우리가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는 굉장히 공개된 장소예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개된 회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국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고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석의 뒷좌석에 있는 보좌진들이 다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투자를 할 수 있을 상황까지 올 것인가? 저는 사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임위 장소에서 나가서 뭐 이런 투자를 했다 그러면 본인이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카메라도 찍고 있고 모든 전 국민이 다 쳐다보는 그 장소에서 투자를 했다? 이거는 저는 좀 믿기 힘들어서 빨리 좀 진상조사가 나오고 우리가 이 정황들을 사실로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는다. 예.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란이 됐던 이 위믹스 코인 60억 어치냐 아니면 90억에 가까운 투자였냐 지금 며칠째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60억이든 90억이든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했던 김남국 의원의 그 위믹스 코인은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이 상장 전에
거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그런데 이 코인 말고도 또 다른 코인을 상장 전에 신생 코인이죠. 어마어마한 액수로 사들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가 30억 원 상당인데 이걸 클레이페이 토큰 등으로 교환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 1월 19일에 출시됐으니까 2월 15일이면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을 30억 상당을 신생 코인 등으로 교환을 했다. 당시 클레이페이 토큰 가격이 한 개당 1,200원인데 김남국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면서 이게 3,000원대로 급등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21일에서 5월 3일 이번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 전에 마블엑스라는 코인을 19,000여 개 사들였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이 마블엑스도 논란이 됐던 P2E 관련 코인입니다. 5월 6일에 상장됐으니까 상장 전에 김남국 의원이 사들인 건데 이 정황에 따르면 9억 7천만 원 상당을 사들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도 되기 전에 코인을 10억어치를 산다. 이 매우 이례적인 투자입니다. 자, 금융범죄 수사 전문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 코인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많네요. 한 2만 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거래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특징은 이 아까 플레이트 그 게임과 관련된 코인 이거에 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뭐 규제를 뭐 풀고 활성화를 시키고 마치 가상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폭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투자랄지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범죄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재산을 숨기는 거랄지 아니면 불법적인 재산의 은닉이랄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세탁이 있을 수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쭉 보면 이 두 가지는 해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마블엑스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넷마블에서 이것도 역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의 일종인데 상장 전에 19,000개, 거의 10억 상당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샀을까? 지금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더구나 상장 전에 일반적으로요. 상장 전에 코인이 상장이 되면 대부분 그날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서 더 폭등할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지갑을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한 3억 2천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9억 정도 투자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것이 엄청난 보안성과 비밀 유지가 되지만 누구의 전자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이 하나만 발견되면 그와 관련된 전자지갑의 거래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난번에 자기가 공개한 지갑이 있었거든요. 클립 지갑. 이놈 가지고 지금 막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검찰이 찾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아까 우리 CG에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봤습니다마는 유믹스 51만 개가 30억 상당이었는데 이걸 클레이페이라는 토큰으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교환할 때 이제 LP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본인이 어떠한 유믹스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가 알고 그러면 내 클레이페이하고 교환을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또 수수료를 먹어요.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서 또 보상의 대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수준의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물 교환인 줄 알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교환을 해주면 수수료도 받고 저 플랫폼에서 또 다른 어떤 대가성이 뭔가를 받는다. 내가 유믹스를 갖고 있는데 클레이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유믹스 교환하자. 교환해 주는 데까지 돈 받고요. 그 플랫폼에서 유동성이랄지 그런 거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보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든요. 그럼 교환 거래는 전문가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아마 전문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점을 어떠냐에 따라서 손해를 엄청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가도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할 정도 되면 정말 거의 이제 득도의 경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장 전에 10억 가까운 돈을 상장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생 코인에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 이거 이례적이죠. 아니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주 이게 의원님. 그런 사전 정보의 유무의 문제죠. 상장이 되면 이 가격이 10배, 100배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건부로 업비트에 며칠자로 상장될 것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상장이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상장 전에는 두 가지 형태의 프라이빗 코인이라고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싸게 코인을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리스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싸게 코인을 준다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상장되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장이 될지 말지도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 수 모르죠. 없는 거군요. 예, 상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4대 거래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줄 서서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IPO하고 똑같잖아요. 주식 상장하고 어렵습니다. 다만 저렇게 코인을 많이 샀다는 것은 이미 얼마 뒤에 1주 뒤, 2주 뒤에 상장된다는 정보를 갖지 않으면 저런 행위가 쉽지 않다. 그런 문제를 해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문제인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코인 투기를 했다라는 건데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 전에 상장이 될 것을 확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자기 돈 10억을 저렇게 잡코인에 박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단기간에 10배, 20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저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 문제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 마블엑스 코인도 정황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이 마블엑스 코인을 사들였는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인데 그런 개연성이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내부 정보, 확실히 상장될 것이다라는 내부의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인지한 상태에서 이 코인을 샀는지에 대한 의혹도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시 김광삼. 이제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는데요. 예. 이건 100% 내부 정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지금 5월 6일 날 작년 5월 6일 날 상장된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9억 7천만 원, 10억 원어치를 샀잖아요. 근데 산 시점은 뭐냐면 상장 전인 4월 20일에서 5월 3일 사이예요. 그러면 왜 한 번에 안 샀을까? 한 번에 살 수가 없죠. 왜냐면 10억 원어치를 사는데 10억 원어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모은 거예요. 그러면 상장 직전에 이건 상장되는 게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돈 몰빵해서 지금 4월 21일에서 5월 3일까지 기간을 한 번에 이제 9억 7천만 원을 팔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건. 저 기간 동안 쭉 모은 게 이제 9억 7천이다. 그렇죠. 계속 사들여야죠. 3천만 원치 파는 사람이 있고 얼마치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이게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또 이걸 쪼개기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쪼개기로 그냥 이제 물론 이제 9억 7천만 원 넣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샀겠죠. 그러면 상장 전에 있는 우리가 주식이랄지 코인은 값이 엄청 싸거든요. 그리고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마블엑스 코인이 지금 제가 거래소 들어가서 보니까 6만 7천 원인가 8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마 3억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추정을 해보면 꼭대기에서 못 판 거죠. 그러니까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었던지 그 직전에 좀 이 정도 수익이라고 팔았던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 거래가 아니면 내부 정보가 아니면 살 수는 없다. 그런 걸 거의 이제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자, 한국 NFT 콘텐츠 협회 협회장을 맡고 계신 김영주 의원과 또 금융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불러서 질의를 가졌습니다.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은 이 사건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코인과 관련해서요.
FIU의 이상 거래로 보고되는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여태까지? 월 평균 1,000건 정도 보시면 1,000건 정도. 그 중에 검찰에 통보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약 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거래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이걸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중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어제 정보위에서 FIU 원장이 나왔어요. FIU의 수장. 그런데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말을 굉장히 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코인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투자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도 국민 도덕적 눈높이에 어긋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처음 촉발됐던 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상거래로 징후를 포착했고 이상거래로 징후를 포착했을 때 이게 김남국 의원의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해서 검찰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김남국 의원이 끝끝내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수사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게 된다면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뭔가 기획 작품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민주당의 거짓 해명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보고요. 이게 저는 시간을 길게 끌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거래됐던 내용들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클레이페이 이 토큰 같은 경우가 작년도 2월 달에 거래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 그 당시 있었던 거래량을 상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30억 정도의 돈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한 3배 정도 뛰었다가 완전히 바닥가치로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김남국 의원이 왜 이런 코인에 투자했을지가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아마 지금 범죄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수사에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혹은 이 정치권의 로비 의혹입니다. 특히 게임 학회가 이 위믹스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로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업체에서는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선 캠프 당시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의 공동 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이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P2E 게임이 안 되면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의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대선 그때 캠프에서 NFT 펀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믹스 바로 10%가 뛰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한 2년 됐나요? 오래전이죠. 가끔씩 들리는 거죠.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어떤 업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며칠 전에 해봤었는데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에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을 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P2E 코인 관련된 호재성 발언을 수차례 한 것, 인터뷰한 것, 당시 특보 단장은 무언가 석연찮은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더욱더 자세히 인터뷰했는데요. 당시 특보단은 P2E 일관되게 반대했었다. 당시 특보 단장이었죠, 공동단장. 전문가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P2E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듯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다. 대선 후보 입에서 P2E 게임 규제 완화 발언 많은 이들이 충격받았다. 누군가의 로비가 있다고 추측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위믹스 발행 업체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로비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패러디하며 이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 받는 소리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질 것을 일타쌍피로 예언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게임 학회 차원에서의 주장인 줄 알았는데 김영주 의원님, 위정현 한국게임협회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윤석열 대선 캠프가 아니라 이재명 대선 캠프의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 공동 단장 출신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어쨌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 이게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가 너무 사행성에 대해서 규제가 외국에 비해서 강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일반론적인 측면일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완화의 움직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위믹스, 위메이드만 결합시켜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로비라고 하는 건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후보 본인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한 의심 또 토론은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게 옛날에 바다 이야기 논란 있는 것처럼 P2E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중론이 있었는데 너무 발빠르게 어떤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얘기한 건 좀 섣부른 일이다. 이런 토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언론도 그렇지만 너무 이 문제를 P2E 게임 자체는 사행성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지나치게 김남국 사건과 연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 사행성 등급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열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또 다른 어떤 별도의 논쟁적인 사안이다라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김남국 의원 혹시 해명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민주당 진상조사단 입장 나왔나요?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송영길 폰의 성격, 방대한 대장동 기록. 검찰은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폰을 폐기하고 새로운 소위 깡통폰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증거를 폐기, 방어권 보장을 넘어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수사 한참 전에 폐기했다. 증거 인멸 아니다라는 입장이 양쪽의 다른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충돌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전유기 의원님, 프랑스에서 폰을 폐기하고 새 폰을 낸 것 증거 인멸입니까 아닙니까? 이 주장이 양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프랑스에서 못 쓰는 휴대폰이니까 그때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실 이 수사를 피해대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너무 기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본인이 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들어왔더니 피의자 전환해가지고 거의 확신범처럼 출국 금지도 걸어놨어요. 근데 본인이 출동하겠다니까 아직 당신이 올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깡통폰을 제출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못 쓰니까 자연스럽게 폐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을 들어와가지고 새롭게 휴대폰을 만든 것인데 2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2년 전에 휴대폰 왜 당신 안 갖고 있어? 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무슨 2년 전 휴대폰을 내가 아직도 갖고 있어 하고 증거를 상납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충분히 양측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려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김병미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할 것 같은데요. 강래구 씨가 깡통 휴대폰 제출하고 결국은 강래구 씨가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 나 수사 들어오기도 않았는데 무슨 내가 그거를 예측하고 휴대전화 폐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미 송영길 전 대표 마음 한켠이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왜? 이정근 씨가 이미 진직에 구속이 됐거든요.
본인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최측근 송영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돈봉투 등에 대한 역할을 했던 그 이정근 씨를 당대표가 되고 나서 사무부총장이라는 요직에 앉혔던 사람도 다름 아닌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근데 그런 이정근 씨가 구속이 되고 나서 어떤 상황으로 수사가 번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단순하게 휴대전화를 그냥 교체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깨끗하고 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까지 다 증거를 확보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검찰에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이 송 전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검찰에 셀프 출두하면서 송 전 대표가 했던 메시지들을 보면 이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인 양 얘기했던 모습들 속에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뭔가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만 가득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송 전 대표를 일부러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 대한 완벽한 수사가 정비가 되고 완비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송 전 대표를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한 당의 대표를 지냈던 인사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수사할 수는 없는 만큼 아마 차근차근 일들이 진행되고 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차례가 올 것 같은데 그때 포토라인에 있어서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방어권이냐 증거 인멸이냐를 두고 검찰과 송 전 대표 측 시각이 상이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송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죠.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잡아다가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격적인 대장동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자,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요, 기록이 많아서 재판 못한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진삭 측 변호사, 하루 한 권 읽으면 500일, 하루 두 권 읽어도 250일, 복사비만 1,000만 원이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사, 사건 파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은 기록 검토 전까지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재판 일정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길어질 걸 우려하여 총선 전 1심 선고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검찰은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제 재판 첫날 이재명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일단 수사 기록이 방대한 것은 맞습니다. 총 20만 쪽. 검찰은 집중 심리 요청, 변호인 측은 반박하는 상황.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그 수사 기록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수사 기록이 200여 건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서 볼만한 것은 한 10여 건 될 거예요. 대장동 200억 원, 성남FC는 400여 건. 왜냐하면 저희 뭐 계좌 추적을 하면 은행 계좌 추적한 것이 뭐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되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시간을 끌겠다는 취지죠. 아까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권을 보면 뭐 이게 철학책입니까? 하루에 한 권을 보게요. 하루에 한 권 보는데요. 2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뭐 계좌 추적이랄지 뭐 관련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료가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30분이면 다 봐요. 그럼 하루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딱 뭐 밥 먹고 제대로 집중해서 보면 10건은 보죠. 10건 보면 뭐 한 10며칠이면 뭐 아니면 천천히 봐도 200건 보죠. 그런데 뭐 하루에 한 권 보면 뭐 500일이 걸리고 그런 얘기는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을 좀 끌겠다. 그래서 내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총선 전에 결과 잘못 나왔을 때 어떤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좀 계속 끌겠다는 취지고요. 근데 되게 이런 사건들은요.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기억은 잊혀지고 관심은 멀어지고 또 이슈가 이슈를 덮잖아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별게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뭐 재판 끌기 작전으로 가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장동이랄지 성남FC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고 오랫동안 중요한 거 오랫동안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증인만 해도 몇십 명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1년,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재판이 아닌 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은 어쨌든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입장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누굴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이틀째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시작은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 사퇴를 촉구한 거예요. 그제 시민 온라인 투표라며 결과를 공개했는데 윤 정부 1년을 맞아서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참 이게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사퇴를 촉구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어쨌든 시민단체니까요. 그러자 한 장관 입장을 냈습니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다. 앞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날선 입장을 냅니다. 그러자 참여연대가 왜 검찰 기득권 대변 정치검사가 국민을 보호하는 척하냐라며 글쎄요. 시민단체와는 조금 동떨어진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냅니다. 그러자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죠. 5년 내내 한쪽 팀 주전 선수로 뛰다 갑자기 심판인 척 국민들께서 속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역시 날선 반응을 냅니다. 이틀째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설전 중입니다. 이를 두고 굳이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뭐하러 설전을 벌이냐라는 한 장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참여연대가 언제부터 공정한 시민단체였냐라는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참여연대가 한때 뭐 2000년 무렵에 총선연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로서 상당히 날카로운 사회의 어떤 말하자면 어떤 개혁의 어떤 표징처럼 일해왔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이후로 2010년 전으로부터는 상당히 어떤 말하자면 점정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왔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뭐 어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의 어떤 권익과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문제제기인지 아니면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여연대가 정치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진보의 한 말하자면 매개 수단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참여연대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하나하나의 반박에 다 반박을 할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손해다.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참여연대랑 언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저도 장관이 왜 여기에서 참여연대한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래도 시민단체 입장인 것이고 뭐 만약에 한쪽 편에서 한쪽 진영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은 정말로 공직자로서 국민들을 위한 일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정치단체고 정치단체가 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기분 나쁘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서도 자중하시고 그냥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법무장관의 직의 역할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최고는요? 아니 그럼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가 퇴출 대상 1순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저는 그럼 퇴출돼야 될 사람인가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취해야 될 공직자로서 자세입니까? 저 자리는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원희룡 장관까지 끄집어내면서 여러 면의 장관들을 퇴출해야 될 사람으로 찍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냐면 뭐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의 신빙성까지도 실질적으로 참여연대가 담보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로서 활동해왔던 본인들의 과거에 중요했던 내용들까지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고소용 내격이라고 얘기를 했던 고려대학교, 박근혜 정부 때 태평성대라고 얘기했던 성균관대학교의 주요 요직,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참여연대 아니냐. 서울대, 연대, 고대 넘은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람들이 죄다 문재인 정부에 포진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이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해왔느냐는 문제 제기들이 상당해왔던 것을 자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내야 되는 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공직자들 하나하나 비난할 게 아니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문제 등 정말 심각한 사회 정의를 짓밟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민주당 의혹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의혹이었다면 소위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아니라 제가 그 코인 의혹의 한복판에 있었으면 참여연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병민 최고위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병민 최고는 코인 없으시죠? 네,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정유라 조민. 박지원 전 원장이 조국 조민 부녀 출마설을 언급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집토끼를 뭉치게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예요. 젊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청년의 음성을 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조국 조민이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부녀 중에 누군가는 출마할 것 같다. 그러자 조민 씨는 인스타에 정치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를 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북 콘서트에서 조국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딸내미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고 학교 문제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자격 문제에 대한 취소를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현재로는 무료 봉사하고 있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맛집 돌아다니고 한 10여 년간 전혀 뭐 공부만 하다가 지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는 올해 더 쉬고 놀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자 정유라 씨가 이 출마설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 투표하는 데가 아니다라며 정치인 자녀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나는 주제 파악 잘한다라며 이른바 조민 출마설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지금 뭐 조국 내지는 조민 씨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 민주당의 공천 룰 변경 논란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원래 민주당의 이제 공천 룰 중에 뭐 1심이나 2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공천을 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조항이 삭제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심의한다라는 조항으로 대체됐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조국 출마길 열어줬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던 그 룰 변경 자체는 결국 무죄 추정 원칙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이전에는 출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이 1번이 이재명 대표고 2번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경심 교수 구속돼 있고 딸이 뭐 입학 취소돼 있고 본인이 재판받았고 실형 2년 선고받고 그랬는데도 과연 인간적으로 볼 때 정치를 또 할 생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북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도는 거 보면 저건 정치 행보예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한편을 말하면 이제 간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저기에서 뭔가 좋은 뭔가 시그널이 오면 출마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100% 갖고 있을 것이다 봐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사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북콘서트 하면서 이제 돌아다닌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뭐 나중에 결정할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오판을 해가지고 조민이 됐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천을 준다고 하면 그건 아마 패망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 지난 정부에서 조국 부산 출마설도 있었어요. 정치권에선. 물론 이제 총선 출마 대신 법무부 장관의 내정이 되면서 논란이 됐고 이제 재판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전 장관이 팬덤도 많고 뭐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에 대한 욕심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출마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뭐 마침 룰도 바뀌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출마 안 할 것 같고 또 출마했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병훈 의원이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룰 개정이 그럼 그런 사람들도 출마 가능하냐에 대하여 그냥 누군가 아무나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조민 씨에 대하여 출마설을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박지원 원장.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쇄신의 길인데 쇄신의 길의 가장 중심은 민심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민심과 가까이 간다는 건 뭡니까? 대법이든 어쨌든 상급 법원에서 유죄 판결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는 자들을 공천 준다. 그러면 내년 곳곳에서 막 수많은 무슨 뭐 범법자들이 공천 신청하고 난릴 겁니다. 왜 조국은 되고 나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신 차릴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옹졸하다는 평가와 김기현 당대표의 반응. 태영호 최고의 빈자리 메꾸기에 들어간 국민의힘 최고위. 김기현 당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은 국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취임 1주년 즈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가졌는데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이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건 팩트다. 그리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옹졸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 대목 보시죠. 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국민의힘 당내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건 비난이 아니라 팩트다라고 2번 때렸습니다. 김남국 논란에 매일 코인, 시세 변동이나 보고 앉았을 건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계속하냐라는 비판도 보탰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에서 만남에서 김기현 대표를 겨눴습니다. 옹졸하다는 겁니다.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당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단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한다.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 옆에서 이용호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음 꼬인 시아버지 같다.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보기 딱하다. 요즘 시아버지도 저렇게 안 해요. 큰일 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치를 잘 아신다는 홍 시장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기 좋게 이용만 당한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홍준표 시장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더라고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당에 이제 원로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현역 시장으로 있으니까 원로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역 정치인이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올 의사가 있는 또 정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당의 원로라면 당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얘기들을 아마 밖에다가 크게 스피커 외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진심 어린 애정 조언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 당의 좋은 면들을 부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대통령실과 여당의 내부 상황까지도 꼬아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홍준표 시장을 좋게 보다가도 저 모습만큼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아마 저 발언들이 나가고 나서 좀 아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당의 원로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요량이라면 당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들도 조금 따끔하게 수용할 줄 아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전현기 의원님. 홍준표 시장이 사실 MZ세대라고 하는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인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홍카콜라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인기가 많은 측면이 저는 바로 저런 것이라고 봤었어요. 좀 인간적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저도 홍 시장이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비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로 저는 높이 평가했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홍 시장님이 맞는 말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정치력 없는 거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 시장님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드디어 그래도 정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 안 만나려고
박광훈 원내대표는 만나주겠다라는 메시지 내보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고 진짜 정치 잘 못하고 계신다. 정치는 결국에는 포용하고 상생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홍 시장님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보고 그래도 저런 지도자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옹졸하다라고 표현한 것 이거는 사실 뒤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 고문을 해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용을 당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징계받은 태영호 최고위원은 징계 직전에 사퇴를 했죠. 공석인 최고위원 자리를 새로 뽑는다고 합니다. 2달 만에 새로 뽑는 겁니다. 다시 뽑는 여당 최고위원, 사하고 처리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석을 유지하고 당원 정지 1년이죠.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후임을 물색 중이다. 최고위원 한석에 대해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해요. 당 안팎에선 호남권의 재선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태영호 의원 자리에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론되고 있고 또 다른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친윤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임 이야기 들어보시죠. 선출직 최고위원 한석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선출 시한은 6월 9일까지입니다.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이제 그런 총선 대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아마 당 지도부의 판단일 수 있다.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론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김명민 최고, 이용호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결정되거나 결론 낸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이 전국위원회에서 조만간 선출하게 돼 있고 1000명 안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800여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선출하게 되는데 아마 짧은 기간에 대해서 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당의 총선 승리에서 꼭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총의가 좀 모아지면 신속하게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의원은 코인 없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일단 이번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조건은 코인 투기 의혹이 없는 사람. 이거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동료 김병민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이번 한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